서평 너무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책 얘기하실 거예요? 본격적으로. 책 얘기요? 네, 책 얘기해 주실 거예요? 네, 서평이니까 책 얘기를 하면 돼요. 네, 그럼 팟캐스트 불시 15화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명교고요. 네, 저는 남인입니다. 네, 경훈입니다. 오늘 동아시아 사연도 뉴스레터 이번에 나간 거에 담긴 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모였고요. 그 아까 경호님이 무슨 얘기 하실 거라 그랬죠? 이쪽 이렇게 보이게 한번 드릴까요? 네. 제가 이 나라는 사람이라는 책에 대해서 서평을 썼는데요. 뭐 서평에서도 간단하게 언급했지만은 미얀마 출신의 지금 한국에서 유학생인 슈붕이라고 하는 분이 쓴 글이고, 이붕이 슈붕 네, 이름이 슈붕. 유학생이요? 네. 근데 이게 아마 본명은 아닐 거예요. 이제 여러 가지 문제로 자기나 아니면 친구, 가족 등의 신상을 많이 숨겼다고 해서 아마 본명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력 자체가 막 엄청나게 특별한 이력을 갖고 계신 분은 아니고요. 그냥 본인 스스로도 그냥 공부만 하면서 살아왔고, 그래서 그런 공부 위주로 약간 자기 삶의 단계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평범한 대학생. 네, 평범한 대학생인 거죠. 물론 양곤대학 졸업하는 좋은 학교 다니시긴 하지만 대학원으로 한국에 거기서 졸업은 못했어요. 졸업은 못하고 이제 쿠데타 시위 참가했다가 미얀마에 계속 있기는 힘들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졸업장은 못 받고 한국에 와서 학부 마치고 지금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그래서 어릴 때 얘기부터 시작해서 좀 이제 미얀마에서 이제 2021년에 군부 쿠데타 일어났을 당시의 얘기, 그런 시위 참가했던 얘기, 그런 거랑 지금 한국에 와서 겪는 일상, 이런 것들 쭉 얘기하는 책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에세이이기 때문에 되게 좀 일단 내용적으로 어려운 건 전혀 없고, 그리고 본인도 스스로 이건 객관적인 기록이 아니라 나 개인의 얘기를 통해서 미얀마 얘기를 하는 거라고 한 책이어서 되게 그런 정서적인 그런 것들이 잘 담아져 있고요. 그래서 뭐 이 문제에 관심이 있는데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처음 보시기에도 좋은 책일 것 같아요. 이분이 한국어로 쓰신 거예요? 번역이 아니네요? 네, 번역이 아니에요. 한국어로 쓰신 거고. 뭐, 여기 앉으세요. 아유, 카메라 가지 마세요. 카메라 저기 아이, 뭐 있어서. 비켜. 비켜 빨리. 아니 그러니까 아니 왔으니까 세팅 안 해요? 예? 아니 갑자기 중간에서 왔는데 세팅 다시 해야지. 아니야, 여기 비워놓은 거예요, 일부러. 왜요? 아니, 그러니까 일단 여기 앉으라고요. 아유 왜 그래 참 있어. 닫고 소개도. 아 이걸로. 아니, 일단 이분이 아직 지금 숨을 돌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아니, 뭐 내가 알아서 할게. 왜 편집을 해? 내가 알아서 할게요. 아 중간에 있으면 그 딸지 않을까? 아, 내가 알아서 한다고. 이 컨셉이 내가 알아서 컨셉에 맞게. 엉망이야. 연출해야지. 엉망이야.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나? 아, 슈풍. 이분이 한국어로 쓰신 거. 근데 일단 번역은 확실히 아니고 한국어로 쓰셨는데 아마 편집자가 교정 교육을 좀 받겠죠. 네, 어쨌든 근데 본인도 그래서 자기 한국어로 글 쓴다는 게 되게 좀 신기하다고 앞에 그런 얘기를 좀 하셨어요. 읽으면서 인상 깊었던 대목이나 이런 게 있으신가요? 그 이후의 일상을 살아간다는 거에 대한 어떤 감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 좀 우리가 느끼기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썼지만 여권 문제 같은 거, 평생 살았던 데가 완전히 중국 쿠데타에 의해서 뒤집혔고, 그래도 몇 년 동안은 약간 평화롭게 살고 있었는데 점점 민주주의가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다시 중국 쿠데타가 일어나서 뒤집혔고, 또 자기가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 시위에 참가하고 뭐 혹은 시민 방위군에 들어가기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아마. 네. 총을 들고 싸우겠다고 이제 생각해서 만들어진 PDF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 자체가 사실 인생에서 아무 계획도 없고 예상하지도 못했던 일이었을 테니까 왠지 그런 이야기가 들어가요. 2024년? 3년? 어쨌든 내전이 계속 일어나니까 이제 군부에서도 뭐 몇 살부터 몇 살까지 남자들은 강제 징집을 한다. 그리고 뭐 여자도 30세 미만인가? 거기에는 또 군대에 끌려갈 수 있다. 이렇게 되면서 저자의 동생도 그걸 피해서 이제 외국으로 가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산 가족이 되고 또 미얀마로 갔다가 못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한국에 유학을 온 이후로 저자도 한 번도 미얀마로 가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아, 근데 몇 년 동안 이제 5년 됐네요. 예, 이제 5년 됐죠. 되게 초반에 나갔다고 했으니까 5년 넘었을 거예요, 아마. 5년 좀 넘었을 텐데 이제 그런 동안 뭐 미얀마에서 한번 지진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어머니가 갑상선암인가? 어쨌든 무슨 암에 걸리고 어머니는 양곤에 계시고. 예. 이제 그런 상황인데 마음으로 걱정은 되지만 또 본인이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런 답답함이 있는데 그래도 자기들은 상대적으로 훨씬 나은 편이기 때문에 또 힘들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들을 얘기를 하죠. 미얀마 국적을 계속 가지면은 미얀마에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강해서 나는 미얀마 사람이지만 미얀마인으로 살기 위해서 오히려 국적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도 좀 있다고. 여권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그 지금 미얀마라는 국가는 군부 체계 하에서 국가로 인정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미얀마인으로서 이 여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시 군부 체계로 내가 그것을 재생산할 수밖에 없는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책에 있었던 게 좀 기억에 남았어요. 공식적으로는 미얀마 군부가 통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여권을 승인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여기서 잠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반군부 세력 원래 시민. 예. 그래서 거기서 운영하는 사무실이 한국에 있고 거기서도 군부 말고 우리가 어떤 정통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는 NUG, 예. NUG 정부라고. 그렇죠. 예, NUG 따로, 정부가. 네, 뭔가 반군부 시민들이 정부를 세웠죠. 예. 임시정부 같은 그런. 아 정부를 그렇죠. 세웠죠. 맞아. 딱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어쨌든 거기서 한국에 세운 사무실이 있고 거기서도 우리들이 승인하는 걸로 약간 해달라. 어쨌든 그런 식의 항의는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한국에서는 한국 정부에서는 그걸 안 예, 받아준. 그걸 안 받아준 거죠. 아마 다른 나라도 그런 나라가 많겠죠. 그러니까 없을걸요? 아 그래요? 네.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니 음. 안 받아준 그건 그 음. 체계를 받아들인 정부는 아마 없을 거예요. 아, 어쨌든 한국에서는 그래서 여전히 군부가 승인을 하는 거죠. 이 사람 맞아. 여권을 뭐 연장을 할지 말지. 네.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국적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는 거겠죠. 어쨌든 여권 기간은 5년인데 5년 뒤에 군부가 연장을 안 해주면 난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런 거에 대한 라는- 불안이 있을 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현실적인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렇다고 내가 불법 체류자가 되면 계속 공부를 할 수 있나? 현실적으로. 그 한남동에 예. 미얀마 군부 규탄하는 뭐 기자회견 하러 가잖아요. 올해도 2월 초에 1월에도 가고 막 그랬는데 거기 가면은 그 대사관에서 그 업무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미얀마 분들이 들락날락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들락날락 거리시는 분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가 또 알 수 없고 또 그 대사관 쪽에서 감시하는 어떤 시선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자회견을 하러 같이 간 미얀마 분들과 그분들 사이에서 엄청 긴장이 있고 서로 막 싸우거나 이러지는 않는데 그런 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여기 체류하려면은 비자 갱신을 받아야 되니까 거기 갈 수밖에 없고 싫어도 그게 엄청 딜레마인 것 같아요. 게다가 뭐 난민 신청을 하고 싶어도 한국에서 난민 받아들이는 미얀마 분들이 있긴 한데 한국에 이 난민 이거 신청 수용하는 비율이 되게 낮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확실히 또 그럼 시위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여권 갱신계를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은 좀 가기를 좀 꺼려하거나 아니면 좀 얼굴을 가리고 가는 사람도 적지 않겠어요. 그런 게 꺼려지기도 하고 그리고 NUG 정부가 또 그 군부의 대부분의 미얀마 사람들이 이제 군부의 비판적인데 군부를 규탄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NUG 정부도 그렇게 엄청 신망이 되게 높진 않죠. 저 사람들 진짜 군부에 맞설 수 있어? 뭐 우리를 대변할 수 있어? 약간 이런 거에 대한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워낙에 좀 버마족 중심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국에도 뭐 카렌족 공동체도 있고 카렌족 단체도 있고 막 이렇거든요. 한국에 카렌족 단체가 네, 있어요? 카렌족 단체도 있고 뭐 여러 단체들이 있고 등록돼 있어요. 다 등록된 단체들이고 그분들은 기자회견 할 때도 미얀마 대사관 앞에서 뭐 시위하거나 이럴 때도 따로 하시더라고요.
같이 잘 안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로힝야 있잖아요. 로힝야? 로힝야 문제 되게 풀기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그쵸. 약간 답이 잘 안 나오는. 한국에 로힝야 분들이 있나요? 계신 있기야 있을 텐데 보통 계신 그렇 20명인가 횟수가 어. 많나? 로힝야일 수도 있고 준머족일 수도 있고 아니 제가 예전에 이제 그분은 한국으로 귀화를 하신 분이지만 어쨌든 로힝야 출신 한 분 아, 인터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디를 통해서 소개를 받아서 한 건데 그런 식으로 소개해준 이유가 공개적으로 나 로힝야고 로힝야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고 하는 분이 별로 없으니까 아마 그분을 소개를 해주신 것 같고 찾아보면 20명 이상 있을 수는 있지만 뭐 그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인 분은 거의 없는 거 아닐까요? 그럴 것 같아요. 저희가 못 가긴 했는데 얼마 전에 그 인천 부평 쪽에서 그 미얀마 봄이라고 단체를 설립해가지고 거기서 후원주점 했거든요. 그게 이제 예전에 제한 미얀마 청년 네트워크라고 2021년인가 2년인가에 플랫폼시에서 원래 포럼 해가지고 그분들 오셔서 이제 발표도 하고 그러셨던 분들인데 그분들이 이제 새롭게 단체를 만들어서 아무튼 그 단체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그분들은 뭐 예를 들어 본인들이 경험한 건 아니지만 과거에 뭐 버마족이 가졌던 다른 소수민족에 대한 어떤 잘못된 태도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거나 뭐 아웅산 수지 정부에 대해서 그렇게 엄청 잘못한 것도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나 이런 점에서는 좀 그래도 군부에 맞서 계속 싸우되 뭔가 성찰적으로 계속 싸워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같이 연대하면은 좋은데 경호님 서평에도 있었는데 초입에 그 군부에서 투표를 하기 위해서 반군부 세력이 존재하고 있는 지역의 사람들을 계속 민간인들을 700명 이상 학살을 했다는 그 언급이 있어서 근데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 투표가 일어날 것인데 투표라는 민주주의의 뭔가 거죽을 뒤집어 쓰고 사실은 군부 독재를 연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것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던 것이 기억이 나가지고 그것도 좀 궁금했어요. 제가 사실 그 선거 얘기 길게 막 그렇게 찾아보진 못했고 아까 얘기 나온 것 중에 이것도 선거랑 연결되는 건데 이것 자체가 어쨌든 군부의 정당성 획득을 위한 요식 행위로 치러질 거다 이런 비판들은 계속 있었고 그래서 한국에서도 그걸 규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미얀마 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분들 상대로 여권 연장을 안 해주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했다. 이제 그것도 서평에 잠깐 얘기가 돼 있는 거고요. 제가 사실 너무 한국식으로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이게 박정희 때 막 했던 그런 식의 투표 같은 거랑 좀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선거에서 이겼으니까 이걸로 우리의 정당성이 확인됐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지만 사실 그게 정말 자유롭고 공정하고 뭐 민주적인 분위기에서 치러지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 외곽 지역에서는 아예 선거를 진행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군부가 장악하지 못한 네. 지역에서는 투표를 아예 안 했다고. 그러니까 장악 지역을 넓혀서 이만큼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는 투표였고 그래서 정당성이 있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싶었던 거 아닐까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뭐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고 무리하게 군부가 장악 못한 지역들에서 일단 작전하다 보니까 아마 저는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미나옹 홀라임 네. 사령관이 자기가 대통령하고 그렇죠. 이제 대통령 되고 무슨 네 이제 외교도 외교 순방 뭐 이런 것도 하러 다니고 중정부에서는 어쨌든 인정한다고 또 발표도 하고 그런 흐름으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계속 연대하기 위해서라도 한국 정부도 인정하는 모양새로 가지 않게 제기하는 게 필요한 것 같긴 해요. 뭔가 이렇게 계속 잊혀질 때가 되면은 뭐 예를 들어 국방부에서 미얀마 뭐 무슨 국방부 누구 인사 초청하고 이런 행사 같은 거 할 때 네. 여러 나라 군대 막 초청하는 무슨 군사 관련 행사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계속 규탄하고 아니면은 뭐 미얀마 대사관이랑 뭐 대학이랑 무슨 협업하고 막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좀 시민사회 운동에서 비판 성명도 내고 그렇게라도 계속 해야지.
선거 기간 동안 공습으로 최소 170명의 민간인이 사망했고 400명이 체포되었다고. 그리고 로힝야와 같은 소수민족을 포함한 인구의 굉장히 큰 시민 부분들은 시민권을 박탈당해서 투표에서 제외됐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서 투표를 하거나 투표를 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기 전에 기사를 좀 찾아봤는데 내전 동안 사망한 사람이 10만 명을 넘는 걸로 추정이 된다라고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미얀마 정부나 이런 데서 공식적으로 한 건 아니어서 실제로는 아마 더 많을 거다. 그리고 난민이 370만 명 정도 그렇게 추정이 되고 370만 명이요? 370만 명이었던 것 같아요. 이 숫자는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난민도 엄청 많고 그리고 5명 중 1명이 굶주린다고 했나? 지금 숫자는 좀 다시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굉장히 계속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걸 한번 좀 우리가 작년이나 재작년부터 좀 말 나오고 있는 그 이제 캄보디아 쪽 소위 말하는 그 범죄단지 그 미얀마 쪽 이제 국경지대에서 이게 또 이제 더 통제가 더 안 되니까 또 이제 지금 캄보디아도 지금 어디서 계속 말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국제적으로 그런 강화를 하고 있는데 미얀마가 지금 되게 내전 중이니까 아예 그쪽에서 그런 단지를 만들고 있다. 확실히 지금 상황이 되게 안 좋은 건 맞는 것 같아. 물론 이게 정말로 뭐 이제 숫자는 결국 민간 조사다 보니까 뭐 정확하지는 않겠지만은 어떤 전쟁이 어쨌든 뭐 어떤 전쟁이든 그냥 좋은 결과는 낳지는 않으니까 약간 캄보디아든가 태국에서 이제 좀 단속이 올 것 같으면 이제 아예 미얀마로 가버린다. 맞아요. 원래 그 카지노 불법 카지노랑 그 스캠 단지 전화 사기 인터넷 사기하는 대규모 스캠 단지가 원래 미얀마 국경지대랑 태국 북부 캄보디아 이렇게 막 이렇게 형성돼 있는데 캄보디아로 점점 쏠린다는 거죠. 아예 그러니까 좀 단속이 올 것 같다 싶으면 아예 미얀마로 가버리는 식으로. 아 미얀마로 가기도 하고 그것도 심각한 문제죠. 그거에 대한 그 동동의 글도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얼마 전에. 네. 다음에 한번 그거 가지고 얘기 한번. 저 보면서 찾아봤더니 그 얘기가 있네요. 그러니까 전쟁 자금 조달을 위해서 이제 이런 마약 생산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캄보디아와 함께 엄청나게 큰 범죄 단지 이런 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아 맞아요. 상민님이 진짜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상민님은 세상의 모든 걸 다 알아요. 맞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오늘 좀 늦게 왔네요. 예, 뭐 그건 그럴 수 있죠. 늦게 올 수 있죠. 아 상민님 소개를 안 했다. 생각해보니까 네. 소개 한번 하실래요? 네네. 모든 걸 다 제가 아는 들고 사람이 있을게요. 소개한 거 아니에요? 네, 죄송합니다. 네, 제가 지금 처음에 없다가 제가 중간에 같이 들어왔는데요. 저는 이제 동동에서 주로 이제 일본 관련된 글을 맡고 있고 만화 등 문화 관련된 이제 글 평론 연구하고 있는 성상민입니다. 최근에 이제 작가 노동조합에서 사무처장 일도 하고 있습니다. 와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향이 많아서. 그러니까요. 너무 많이 하시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 홍콩 이야기로 넘어갈까요? 저는 이번에 동아시아 사회운동 뉴스레터 55회 홍콩 그 독립서점 이야기를 썼는데 2주 전에 지금부터 2주 안 읽었죠? 안 읽었어. 2주 전에 지금으로부터 2주 전에 6월 24일에 안 읽었잖아요. 지금 읽을게 그러니까. 아 됐어요. 지금부터 6월 24일에 그 홍콩에 있는 헌터 서점이라는 서점이 있어요. 이게 쌈수이포라고 그 홍콩에서는 반빈곤 운동으로 제일 유명한 그 주거권 운동 이걸로 되게 유명한 지역이고 예전에 홍콩의 반빈곤 운동인가 홍콩의 주거권 운동 이 시리즈로 2부인가에서 경희님이 쓰신 그 아니요, 3부 쓰고 있다고 했어요. 3부 아직 쓰고 있는데 2부 나온 지 1년 넘었어요. 근데 아직 3부가 엄청난 대작이 나올 것 같은데 2부인가에서 이 쌈수이포에서 있었던 편집하지 마요. 있었던 유명한 그 투쟁에 대해서 소개한 적도 있는 지역인데 여기 있는 있었던 서점인데요. 이날 경찰 10여 명이 서점으로 들이닥쳐가지고 압수수색을 벌이고 서점 주인이랑 운영자 이렇게 해가지고 2명을 체포했대요. 근데 여기 서점 주인이 레티샤 웡이라는 분이고요. 원래는 기자였고 그 2019년 홍콩 항쟁 당시에는 막 이렇게 싸우다가 그때 2019년 11월에 그 지방선거가 있었거든요. 홍콩에서 홍콩에 이제 21개 구가 있는데 여기서 동시에 지방선거를 했는데 그때 민주파가 대거 당선이 됐었어요. 엄청난 역사적 승리를 했었는데 그때 당선된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구의원을 했었던 거죠. 근데 구의원을 했는데 얼마 안 있다가
홍콩 그 행정부에서 행정 당국에서 그 중국 국가에 대한 충성 맹세, 애국 맹세를 해라 이 룰이 있거든요. 원래 옛날부터 있었던 거 아니고 뭐 생겼어요. 지지난번 선거인가부터 생겼는데 정치인들 상대로 예, 정치인들이 애국 맹세를 해야 된다, 애국 서약을 해야 된다 이런 건데 그거를 이제 거부하면은 의원직을 박탈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이분도 이제 거부한 거죠. 그래서 이제 구의원직을 사임하게 됐고 그래서 뭐 할까 하다가 계속 홍콩을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홍콩을 떠나는 사람도 많았고 뭐 영국으로 가기도 하고 뭐 대만으로 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분은 안 떠나고 계속 홍콩에서 뭔가 대안적인 풀뿌리 문화운동 이런 거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독립서점을 2022년에 이제 개점을 한 거고요. 근데 어쨌든 그 이후에 2019년 이후에 계속 상황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뭐 홍콩 노총도 해산했고 많은 노조들도 어려움을 닥쳤고 시민사회 단체들도 문 닫은 데 많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서점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탄압을 좀 받은 거죠. 왜냐면은 여기가 좀 나름대로는 그런 이력이 있는 사람이 운영하는 거기도 하고 여기서 좀 약간 사회 비판적인 성격의 어떤 그런 행사를 하기도 하고 그런 책들을 팔기도 하고 이러니까 찍혀 있었겠죠 아마도.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탄압을 받은 것 같고요. 이분한테 적용한 그 홍콩 사법부가 적용한 혐의는 당국을 향한 증오를 선동하는 간행물을 판매했다. 혐의가 그거예요. 2024년에 홍콩에서 국가안전조례가 법이 만들어졌는데 이 법을 위반했다는 거고요. 이 혐의가 인정이 되면은 최대 7년형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증오 선동 간행물을 팔면은 이제 최대 징역 7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재판을 받을 것 같아요. 그날 체포되긴 했지만 바로 구속된 건 아니고 다시 나왔는데 재판을 계속 받으면서 어쨌든 법정 싸움을 하게 될 것 같고 상황이 좋다고는 할 수 없죠. 그런 상황이고 그 국가안전조례라는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게 2024년 3월에 만들어졌는데 이거는 원래 2020년에 이 홍콩 항쟁을 정리하기 위해서 진압하기 위해서 그 중국 전국인대에서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홍콩 국가안전보장법이라는 게 만들어졌거든요. 그거는 중앙정부에서 통과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홍콩 자체적으로 이걸 만든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세요. 탄압을 더 많이 할 수 기준을 높인 거예요. 댓글 이런 것도 다 적용돼. 예. 유지국가 안전조례? 네, 맞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통과가 되는 바람에 뭐 예를 들면 외세와 결탁하면 10년. 원래는 이제 7년형 이랬는데 10년형으로 늘렸고 선동 범위도 되게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잡아가지고 그냥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냥 예를 들면 성상민 같은 사람은 홍콩에 가면은 그냥 구속되는 거예요. 감옥에 10년 있어야 돼요. 작가노조 만들고 막 이렇게 하면은 감옥에 10년 있어야 돼요. 그럼 질문. 그 만약에 플랫폼 C 같은 조직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다 같이 구속되는 거야. 다 구속되라고요? 아니 나는 구속된다면서. 네. 건에 풀씨는 구속이 안 돼. 하지만 훈련견 안 된다라는 아니 구속 안 될 건데요? 아니 그러니까. 네, 싸워서 승리할 겁니다. 아무튼 그런데 참나. 그런데 그 굉장히 아무튼 엄청난 악법인 거죠.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악법인데 게다가 이제 외세와 결탁이라는 게 진짜 웃긴 거죠. 예를 들면 뭐 이 서점 주인이 서울에서 하는 무슨 국제 무슨 도서전에 참가하려고 왔다가 좀 홍콩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말만 하면은 외세 결탁했다고 혐의를 걸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모호하잖아요. 아니면 뭐 국제 도서점 왔다가 책을 좀 팔았어. 그리고 후원금도 좀 받았어. 그러면 외세 결탁한 거예요. 후원금 받았으니까. 외세의 후원금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법인 거죠. 그래서 되게 안타까운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탄압을 한 거고 이분이 그 크라우드 펀딩 같은 걸 해가지고 서점 운영을 해야 되니까 독립서점이니까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무슨 오픈 행사도 열고 막 이렇게 했나 봐요. 서점들에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좀 그 후원받은 돈이 있는데 이거가 그렇게 걸렸대요. 외세 결탁 범죄 자금 수수 이걸로 걸려가지고 그 혐의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서점 그 재정 자체가 동결됐고 계좌가 동결됐고 이 혐의 같은 경우에는 최대 14년형 최대.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되게 안타까운데 뭐 사실은 이미 예고돼 있었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뭐 그 전에 뭐 소방청에서 와서 이거 소방 이 서점에 뭐 이 무슨
소화기가 지금 너무 조그만데 이거 소방법 위반입니다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탄압을 하는 거죠. 이거 소화기 위치가 약간 방향이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천장에 뭐 달아야 되는데 뭐 버튼 다 눌러보고 하나라도 뭐 배터리 달아 있으면 그걸로 뭐 건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탄압을 많이 가했다고. 아, 지금 말씀하신 건 제가 이제 이따가 말할 주제하고도 약간 좀 이어져 있네요. 뭐야? 오키나와. 네. 근데 얘기하실 시간이 있을까요? 빨리 얘기할게요. 아니 그럼 그걸 외우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홍콩 그에서 좀 친정부적인 관영 매체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문해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 되게 오래된 데인데 거의 100년 된 데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이 서점을 반중 난항 메시지를 퍼뜨리는 연성 저항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뭔가 부드러운 저항을 하고 있다. 반중 난항이라는 거는 중국을 반대해서 홍콩을 어지럽힌다. 어지러울 난 홍콩 항 반중 난항 메시지를 유포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요. 근데 독립 서점이 여기만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 전에 그 코즈웨이베이 서점이라고 되게 유명한 서점인데 거기도 그 서점 주인들 갑자기 중국 공안에 체포돼서 끌려가서 없어지기도 하고 이랬었거든요. 몇 년 전에. 거기도 탄압을 당해서 없어졌고 그 타이베이로 이사 갔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서점들도 다 그런 식으로 없어지고 있는 추세라서 홍콩에서 이런 사회 비판적인 책을 파는 독립 서점 운영회가 너무 힘들어지고 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담아가지고 저는 글로 썼습니다. 제가 홍콩 상황 진짜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얘기 듣다 궁금한 건 그럼 운동이 완전 지하 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건가? 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들었고 시민단체나 막 아까 얘기한 홍콩 노총 같은 데 다 무너졌고 독립서점만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독립서점들 이렇게 탄압하는 건가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운동을 할 수 있는 거점이 만들어지려면은 피지컬이 어떤 물리적인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서점이나 무슨 영화관 뭐 이런 데가 사실 그런 데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서점 차례가 돼가지고 그렇게 좀 탄압을 받는 것 같고 노동조합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상황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져가지고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콩의 민주노총으로 불리는 직공맹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이미 해산했었고 뭐 홍콩에서 되게 오랫동안 활동했던 여러 노동운동 단체들이나 뭐 사회운동 단체들 그리고 여러 국제 NGO들의 아시아 지부가 사실 홍콩에 많이 있었거든요. 대부분 홍콩에 있었거든요. 거기가 이제 영어권 서구와 이제 연결되는 어떤 통로 같은 데라서 근데 그런 데들이 많이 딴 데로 이사 갔어요. 방콕으로 가거나 서울로 오거나 제주로 간 데도 있고 홍콩에 있다가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홍콩에서 그래도 많은 활동가들이 홍콩을 떠난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남아있는 사람들의 그 심정이라는 게 뭐 당연히 말로 설명하기 어렵죠. 그분들도 떠날 수 있지만 안 떠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떠나면 안 된다라는 건 것 같고 그래서 남아서 뭐 뭐든 그래도 하려고 하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작년에 있었던 홍콩 그 푸드판다 파업 그 음식 배달 플랫폼 노동자들 파업하고 이런 과정에서 계속 연대하려고 한다든지 뭔가 그런 노력들을 하면서 그래도 남아 있어야 된다 이렇게 그렇지만 엄청 보이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네 언더그라운드화 된 것 같습니다. 9월 3일에 명규님이 홍콩 2019년 투쟁 관련해가지고 전태일 기념관에서 같이 그때 당시에 대한 다큐멘터리도 보고 세미나도 잠깐 진행하는데 시간 되시는 분들은 와서 같이 얘기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답게 또 너무 좋은 실천 뭔가 행사로 또 연결해가지고 얘기해 주시네요. 실질적인 투쟁으로 그리고 9월 아니면 뭐 9월일지 10월일지 모르겠지만 플랫폼시에서 예전에 냈던 작은 책이 있거든요. 홍콩은 불타는가 그런 책이 있거든요. 그거를 재출간합니다. 네, 좀 이렇게 보완해가지고 현재까지 상황 이런 거 보완해가지고 재출간할 예정. 읽어보셨나요?
이거 봤습니다. 아, 저는 약간 좀 내용 이상으로 전 진짜 이 사진 약간 되게 보면서 많은 생각이 좀 드네요. 중간에 이 사진 이제 셰시에 그다음에 하여튼 이제 중국어 소개를 한 다음에 밑에 이제 요로시쿠네 그러니까 이제 또 뭐지 잘 부탁해 서점 유리벽면에 붙어있는 걸 찍은 것 같은데 그래서 약간 좀 생각이 드는 게 뭐 이제 일본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이 사건을 가지고 이제 되게 또 대서특필을 하고 그러면서 이게 또 이러니까 중국에 맞서는 움직임이 필요하다 다시 그런 논리 다시 또 재순환되는 되게 그렇게 써먹기 좋은 상황이기도 하고 또 중국이 문제인 것도 맞긴 한데 그러니까 이분들의 이제 운동이 가지는 의미가 딱 계속 그런 식으로 좀 다시 원하는 프레임대로 다 좀 협소되는 순간이 발생하니까 이걸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 특히 또 뒤에 시간 되겠죠 어쨌든 시간 안 돼요. 심지어 그러니까 일본조차도 또 여기 나오는 이유가 별로 크게 다르지 않은 일을 하고 있는데 시나 얘기 빨리 해야겠어. 그렇죠 어떤 그러니까 좀 이제 사실 일본 역시도 중국에서 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일을 하면서도 어떤 자신들은 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 뭔가 이중적인 정서가 진짜 좀 많이 신경 쓰이네요. 네, 맞아요. 그렇게 과거의 어떤 냉전 시대 구도로 보기가 어렵고 사실 2019년에 홍콩 사태 홍콩에서 막 시위가 벌어졌을 때 그런 구도로 보려고 하는 매스미디어의 어떤 시각이 있었는데 사실 지금 상황까지 보면은 느낄 수 있는 점은 사실 단지 홍콩의 그런 식의 어떤 권위주의적 억압 이 문제만이 아니라 홍콩이란 사회의 어떤 불평등이나 구조적인 불평등이나 아니면은 엄청난 감시 사회, 인공지능 CCTV 이런 거 엄청 많거든요. 그런 문제나 이런 게 다 중첩돼 있기도 하고 또 홍콩만큼 그 집값이 비싼 데가 없고 또 여기는 1인당 국민 GDP가 5만 불이잖아요. 근데 최저임금은 한국보다 훨씬 낮아요. 5천 몇백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극빈층이 되게 많아요. 인구의 7분의 1이 극빈층이에요. 그리고 홍콩에서 되게 유명한 게 많이 보셨겠지만 그 달팽이 집이라고 아예 일어날 수도 없는 그러니까 쪽방보다 훨씬 작은 딱 그 천정이 그냥 아파트 하나를 두 층이나 세 층으로 딱 나눠가지고 누울 수만 있는 캡슐 그런 공간 같은 그런 집에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인구도 되게 많고 한국의 그런 기준으로 얘기하면서 막 한국 사람들이 우리도 광주에서 다 겪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이상한 것 같아요. 단순히 반중 이럴 문제도 아닌 것 같고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이분이 여기 서점 주인이 레티샤 웡이 북페어를 이제 독립 북페어를 열었었는데 행사의 제목이 책을 읽지 못할 곳은 없다라는 슬로건의 북페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약간 좀 중의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독립 서점을 탄압하는 이런 기조 속에서 그래도 어디에서나 우리는 책을 읽을 수 있다. 좋은 책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맥락의 독립 북페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기억하면서 상민님이 말씀하신 게 서점 앞에 그 창에 붙어 있는 글자 얘기하신 거잖아요. 근데 마지막 이게 주기적으로 이걸 바꾸는 것 같아요. 네. 위에는 이제 다 중국어인데 밑에가 이제 일본어거든요. 네, 맞아요. 일본어로 돼 있는데 어떤 이제 잘 부탁해. 이거는 초기에 그거였고 이번에 체포될 당시에는 압수수색 들어올 당시에는 드물지만 어쩌면 여전히라는 뜻의 그 광둥어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유행가 가사 대목인데 이거를 그 압수수색 온 경찰들이 다 뜯어버렸대요. 그리고 이것도 혐의로 걸었대요. 드물지만 어쩌면 여전히라는 거를. 여기서 무슨 혐의를 찾을 수 있죠? 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정부 비판의 문구라고 생각하고 뜯은 거예요. 노래는 그냥 홍콩 되게 이제 유명한 대중가요인데 이게 그냥 그러니까 그게 좀 아이러니하죠. 네, 저는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하고 오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상민님 이야기로 넘어가서. 상민님이 무슨 글을 쓰셨죠? 잠시만요. 제목이 어딨냐? 이번에 제가 이제 쓴 글 제목은 오키나와 해상 참사가 일본 사회 운동에 던진 질문과 성찰. 그런 제목이래요. 아니 지금 아니 말씀해 주세요. 이미 말했으니까. 저 말씀드린 대로 오키나와 해상 참사가 일본 사회 운동에 던진 질문과 성찰이라는 이제 글 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걸 말하려면 좀 시간을 살짝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올해 3월에 이제 일본 오키나와에서 좀 안타까운 이제 선박 전복 사고로 인해 가지고서 2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게 그냥 단순한 배가 아니었습니다. 오키나와에 이제 일본에서
미군 기지가 이제 있는 곳 중 하나거든요. 엄청 많죠. 그렇죠, 엄청 많죠. 특히 이제 또 오키나와 같은 경우는 또 아예 70년대까지는 이제 미군 영으로 돼 있을 정도로 좀 이제 그러니까 일본 반항이 되게 늦었어요. 이게 또요. 미군이 영향력이 되게 높은 곳인데 처음에는 이제 미군 기지를 또 오키나와 현 밖으로 옮기겠다고 했다가 이제 그것도 간만에 자민당이 이고 왔던 2009년에 민주화 정권이 근데 그걸 갑자기 뒤집고서 그냥 오키나와 현 내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 그것 때문에 거의 이제 한 15년, 17년 넘게 계속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마치 강정 투자를 하는 것처럼 선박에서 계속 그러니까 공사장 주변 돌면서 이제 네. 상민님이 무슨 글을 쓰셨죠? 좀 운이 안 좋게도 풍랑주의보가 있었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좀 파도가 높아져가지고서 배가 뒤집어졌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선장 한 분하고 그리고 또 한 명이 승계에 들어간 건데 그런데 그 한 명이 근데 하필이면 이제 아마도 한국에서는 윤동주가 나온 대학을 유명할 텐데 이제 교토에 있는 이제 기독교 대학인 도시자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하나의 도시자 국제 고등학교 학생이 그러니까 학교와 같은 특성상 평화 교육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거의 한 오랜 시간 동안 오키나와에 평화교육을 갔었는데 그 수학여행 도중에 그걸 참가다가 그거를 변을 당한 거죠. 고등학생이. 그래서 고등학생이. 그 학교는 왜 평화교육을 많이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한국에 그렇게 생각하면 좀 감이 안 잡힐 수 있는데 일본은 좀 기독교에 새가 져서 그런지 몰라도 전통적으로 일본의 기독교가 좀 이제 처음 들어왔던 1920, 30년대부터 해가지고서 되게 좀 리버럴적이고 좀 평화지향적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또 이제 그 일본 대국 시기 때 그것 때문에 좀 실제로 좀 일본 또 뭐 목사 아니면 또 기독 활동가들이 정말로 이제 당시 뭐 치안유지법 등에 의해 가지고 체포되거나 죽기도 했었고 그 역사가 있다 보니까 일본 기독교가 좀 전통적으로 평화지향적인 움직임이 꽤 강합니다. 저도 오키나와 한번 연대 활동하러 갔었는데 숙소가 목사님이 운영하는 어떤 교회에서 운영하는 어떤 공간 숙소였어요. 네, 유명한 무슨 네. 그 실제로도 또 이번에 좀 이제 사망한 선장도 원래는 이제 기독교 목사 출신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근데 이게 어떤 사람이 죽었으니까 되게 큰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요. 딴 것도 아니고 풍랑주의보가 선포됐는데 심지어는 이제 해경이 구조하러 갔다가 해경 배도 뒤집어져가지고서 되게 그럴 정도로 되게 큰 좀 파도가 쳤는데 하필이면 또 운동도 되게 일본 사회에서 되게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운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좀요. 그런 게 마침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완전히 빌미가 너무 다 생겨버린 거예요. 이미 좀 계속 반정부적인 운동을 하던 단체가 풍랑주의보를 무시하고 그래가지고 애꿎은 학생도 죽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진짜 지금까지 계속 정부가 모두 합심해가지고서 진짜 다치고 있는 겁니다. 3월부터 지금까지. 네, 계속 네 해가지고 온갖 혐의를 다 거는 거예요. 그런 안전 가이드라인이 없었다. 아니면 또 뭐 이제 풍랑주의보가 일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 때 무슨 그런 뭐 이제 그런 대책도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되게 좀 웃긴 것도 이게 나오는데 아까 그러니까 홍콩 서점할 때 뭐 소방 그 이제 시설 이제 미비하다는 이유로 되게 깠잖아요. 이제 매번 할 때마다 이제 소정의 비용을 주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게 일종의 그러니까 승선 판매로 강조해가지고서 이 캠페인 측이 승선에 필요한 그 사업자 등록을 갖추지 않았다. 이거 명백한 사업행위인데 그래가지고 또 치고 그리고 이게 제일 심각한 건데 고등학교 수학여행 중에 발생하잖아요. 그 아마 한국에도 비슷한 법이 있긴 할 텐데 일본도 이제 교육법에 그 있어요. 어떤 정치적으로 중립적을 이제 성을 지켜야 한다. 그런데 이게 한 번도 사실 정사에 없었는데 정부에서 그거를 꺼낸 거예요. 극하들 거니까 정치적 중립성을 어긴 행위다.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위반했다. 네, 그걸 이제 사상 최초로 그걸 카드를 꺼냈고 적용한 거를 그리고 또 플러스 해가지고 이제 할 때 학부모한테 허락도 안 받았다. 그래서 계속 하는 걸 허락 안 받았다. 네, 그러니까 물론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그리고 어제 학생들한테 이 이제 캠페인이 정확히 어떤 의미가 있는 행사인지는 잘 알리지 않았던 거 맞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의도가 되게 명백한 게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 정치적 중립성 때문에 지금 또 이제 뭐 그 일본 이제 문부과학성 그리고 또 학교가 있던 교토부에서도 이제 이것 때문에 학교 이제 보조금 거기가 이제 어떤 사립재단인 거니까 일본 사립재단 보조금 나오기 때문에 사학재단 보조금 학교 수가 있다. 그거 이제 아예 선포해버리고 그리고 저번 달에 아예 이제 결국 총리까지 아예 그냥 이 사건을 언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가까이지가. 네. 뭐라고요?実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 중립성을 이제 심각하게 위반했고 그것 때문에 사람 죽게 했다. 그래서 되게 심각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게 또 이제 정부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건수가 되게 걸렸던 게 돼버리니까 진짜 잊을만 하면 계속 거는 거예요. 진짜 이거 이상하고 저거 이상하고 또 이제 언론에서 이제 막 뭐 단독 특종 이렇게 계속 내버리고 이게 거의 한 3달 4달 넘게 이제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 오키나와 평화운동 아무튼 그걸 운영하는 수학여행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쪽에서도 잘못한 부분이 그쵸, 그쵸, 되게 안전에 많이 유의했어야 되는 것도 있고 그쵸, 풍랑주의보를 받았으면은 바다로 안 나가는 게 또 맞기도 하고 그쵸. 또 부모님 동의서 그런 거 책잡힐 거는 사실 동의 받는 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제 괜히 그쵸. 그런 걸로 빌미 잡히지 않으려면은 동의서 받는 것도 사실 어려운 문제는 그쵸. 아니었는데 약간 좀 느슨했던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진짜 좀 너무 좀 안이했던 게 너무 컸죠. 일단 그래도 많이 했어요. 네 일본 사회운동이 아시다 싶은 분은 다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고려된 상태잖아 지금요. 젊은 사람이 잘 유입이 안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게 지금 이 좀 문제가 발생한 도시사대학 국제고등학교를 계속 한 것도 어쨌든 그래도 뭐 계속 이렇게 접점을 만들어야지 그래도 나중에 이 학생들이 그래도 나중에라도 뭐 한두 명이라도 좋으니까 운동에 관심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되게 앞섰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금 같이 이제 쉽게 타협을 받기 너무 쉬운 그런 상황이 이제 된 게 좀 있죠. 제가 몇 년 전에 오키나와 평화행진 참가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놀란 거는 그때 한 3,000명 정도 이렇게 일본 전역에서 와서 했는데 매년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일본에는 다 운동하는 사람들이 다 고령화됐다. 이런 편견이 좀 저는 약간 깨졌고 젊은 사람들이 되게 많았다. 젊은 노조 조합원들 뭐 이런 사람들이 많았고 근데 직업적인 그런 활동가 수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게 약간 일본 사람들이 민폐 끼치는 걸 싫어하는 문화랑 연결돼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사실 이제 직업적인 활동가가 안정적으로 일하려면은 사람들이 이제 회비를 모으고 후원금을 모으고 이런 거를 더 많이 계속 조직하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제가 봤을 때는 엄청 적극적으로 필요한 만큼 막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그냥 각자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저는 잘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근데 또 일본의 되게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팔레스타인 운동이 또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이 되게 많은 한국보다 훨씬 활발한데 그건 다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의견에 일본 운동은 다 고령화됐다는 의견에 반대 의사를 보냅니다. 그쵸. 다 고려되진 않았는데 확실히 또 어떤 최근에 좀 이제 한국에 했던 것 같이 일본도 이제 비정규직 관련된 운동은 확실히 좀 이제 많이 생겼고 하지만 말씀대로 근데 그게 이제 뭐 어쨌든 이제 생겼지만 좀 전반적으로 또 이제 또 그래도 평균 연령층이 또 이제 또 막 극적으로 저했다 사실 그건 또 아니니까 그러니까 생기긴 생겼는데 아직은 갈 길이 멀기도 하고 근데 하여튼 그 문제가 또 이제 그 아까 말했던 민폐를 끼치지 않은 문화인지 그건 또 모르겠어요. 근데 왜냐하면은 그랬으면 또 사실 일본이 70년대 70년대 그 안보 투쟁부터 해가지고서 전공투가 결국은 잘 안 되긴 했지만은 정말 활발할 때는 진짜 각지 진짜 무수한 대학에서 다 일어났으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민폐를 끼치는 문화라기보다는 것든 아니 그러니까 네. 그거는 이제 운동이 엄청 폭발적으로 될 때고 운동이 폭발적으로 항상 될 수는 없잖아요. 소강기도 있는 거죠. 수세기가 있잖아요. 수세기에도 계속 이 끈을 이어나가기 위한 기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런 시기에 그런 기반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한데 그거를 약간 그렇게 막 아무튼 그런 얘기였어요. 상민님 그래서 그런 명균님이 말한 거 같이 마무리를 하시지 않나요? 저는 그래서 좀 저도 이렇게 보면서 마음이 좀 어려웠는데 그리고 더욱이 그 목사가 성폭행했다는 그 뉴스도 계속 이어지고 그래서 어려운 마음으로 보다가 상빈님이 풍랑주의보 같은 것들을 어겼다라는 안전의 관점이 그 국가가 이야기하는 그런 안전의 방식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풍랑주의보가 일상에서 그런 권고를 받더라도 어쩔 수 없이 일터에 나가거나 노동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리고 오키나와 운동 역시도 되게 절박하고 힘든 운동이고 그런 속에서 안전이라는 담론만으로 이걸 다 설명할 수 없는 이 운동의 지점들을 짚어준 게 되게 좋았고 그리고 아니한 지점들을 다시 갈무리하고 정돈해야 하는 운동의 시점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재정비해서 어떻게 나아갈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계기로서의 이 시점을 다시 정리해 준 것도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다운 정. 그렇죠. 사실 진짜 약간 좀 이 글이 좀 처음 기획하긴 게 좀 꽤 전인데 시간이 걸렸던 게 이거를 진짜 일단 사건이 계속 이제 20만 패고 20만 패고 하니까 업데이트 되는 것도 있었고 또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진짜 좀 저도 쉽지는 않았던 거예요. 어쨌든 이 운동에서 안 했던 건 맞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풍랑주의보가 있는데 사실 또 조심을 했어야 되는 것이고 구명조끼 관련해가지고 또 그것도 미비했다. 그러니까 너무 물론 운동이 상황이 안 좋으니까 계속 다급할 수밖에 없는 것도 이해는 하겠는데 그렇게 넘어가기에는 너무 좀 준비 안 되게 너무 많으니까 하지만 그게 또 일본 또 이제 워낙에 항상 평시에도 지진 많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그게 좀 더 한국 이상으로 되게 또 이제 민감한데 그걸 되게 또 이제 정부 또 메이저 언론에서 지벽에 파고드니까 계속 그렇게 프레임이 잡히면 너무 쉽고 민감한 기준으로 뭐 각종 주의보 경보 이렇게 하지만은 근데 또 일본 사람들이 근데 그러니까 그 활동 아예 안 해야지 사실 그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이제 그리고 어쨌든 또 일본이 진짜 완전히 뭐 코로나 같이 그런 게 아닌 이상은 어떤 풍랑 뭐 주의보 경보 나온다 해가지고서 아예 뭐 출퇴근을 안 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뭐 대중교통이 멈추고 그렇게 생길 뿐이지 결국은 누군가는 출퇴근을 하고 누군가는 일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사실 풍랑주의보가 또 그전에 아예 없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계속 이제 그 터진 상태에서 또 그래도 뭐 어떻게 하면 되겠지 해상 캠페인을 하다가 결국 이번엔 변을 잡고 만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데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해 가지고 그래도 좀 아니한 건 아니한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운동은 아예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사라져야 돼. 지금 일본은 사실 좀 그렇게 쭉 계속 몰아가고 있는 상황이 돼버린 것이고 실은 그 상황이 되니까 뭐 일본 공산당 같은 좌파 정당이든 아니면 또 이제 한국에서 많이 알려진 그 사이토 코에이 같이 일본에서 되게 유명한 마스주의 연구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그냥 별말 못하고 그냥 뭐 운동이 잘못했다. 진짜 그 말밖에 안 해요. 진짜 그냥 이제 운동이 뭐 했다? 운동 잘못했다. 잘못했다? 왜 그런 일을 왜 했냐. 공산당도 그랬고 다 똑같아요. 네. 심지어 또 이제 그 사이토 코에이는 잘못한 거 없다 그랬다면서요? 잘못한 게 없다가 아니고 이제 그 운동이 그러니까 허락을 왜 안 받았냐. 그러니까 좀 너무 안이했고 이제 실수 많이 했다. 잘못한 게 없다고 하진 않았어 그 양반이. 거기다 또 육큐 지역 이제 그 오키나와 지역들 이제 그 지역 언론들 평소 보도를 했다가 이제 독자 투고 형식으로 그래도 너무 이렇게 운동을 심하게 깔 필요 없다고 그걸 싫었다는 이유로 또 얻어맞고 또 이게 또 이제 그 언론들이 반성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약간 좀 어떻게든 반성을 하는 분위기 아니면 그냥 무조건 패는 거예요. 약간 좀 이제 그 어긋나는 소리를 해도 안 되는 분위기가 돼버리니까. 그래도 비관적으로 마무리하지 말아주세요. 결론을 내야 되잖아요. 말해야지. 그러니까 그래도 쓰셨지만 반성할 건 반성하고 명백하게 잘못한 부분이나 과오는 반성하고 인정하고 이제부터는 그런 부분들을 엄격하게 챙기겠다고 얘기도 하고 성명도 내고 대신 그런 과도하게 막 그 운동 자체를 막 폄훼하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정부나 총리나 뭐 그 우파들의 극우 세력들의 그런 공격에 대해서는 이런 과오가 있고 이 사고는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운동을 전체를 부정하는 그런 공격은 잘못됐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성민님 쓰신 글인데 그것도 되게 좋아서 관점을 어쨌든 계속 이야기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잘못한 일이지만 근데 어쨌든 오키나와 평화 운동을 계속 공격하고 있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안전을 빌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사실 군사기지를 되게 주장하고 있고 그것이 번영과 안전을 가지고 온다고 하지만 실상 되게 역전된 거잖아요. 그것이 안전을 가지고 오지 않고 전쟁을 불러일으키기만 하고 그것에 반대해서 계속 오키나와 평화운동 하시는 분들이 군사기지에 맞서는 투쟁들을 계속해서 해왔던 것인데 오히려 총리라던가 군사기지를 계속 주장하는 사람들이 역으로 안전을 포획해서 자신들이 하고 있는 게 안전이고 오키나와의 군사기지를 한 게 정당하다라고 하고 있는 말을 하는 상황에서 그래서 이런 어떤 누구의 입에서 어떤 말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안전이 어떻게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지를 상민님이 짚어주신 것이 되게 좋았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그렇죠. 참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과오를 성찰하고 다시 그래도 좀 이제 출발할 수 있으면 사실 거기서 희망이 있을 수 있다고 저기 했던 게 어떤 이제 지금까지 그래도 이제 운동이 어려우니까라는 이유로 좀 묻어왔었던 이제 운동의 각종 과오라든가 그런 거를 이제 차라리 이번 계기로 다 털어내고 좀 다시 좀 운동의 재시작을 고민하는
그런 게 필요해야지 지금의 공세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 그냥 어려우니까 그냥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에서 다시 어떻게 하지 돌파구를 생각할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민님의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나미님이 10월 말에 오키나와로 갑니다. 나무님의 어떤 결의를 들으면서 오늘 불시 정리하도록 할까요? 올해도 뭐 오키나와 관련됐는데 들을 수 있어요. 아 그렇네. 그거 어떨까요? 그 재작년에 동아시아 연극에서 했었던 그 이시가키 섬 민요. 이시가키 섬 무슨 민요? 선생님 틀어주시겠죠? 네. 아, 평화캠프 작년에는 명교님 플랫폼씨 분들이랑 또 강정마을 분들이랑 같이 대만에 갔었는데, 이번에는 오키나와에서 다시 평화캠프를 하고 있고 미군기지가 계속해서 점점 정당화되고 있고, 오히려 그게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해지는 시점에서 우리가 그런 안전의 담론을 국가 자본과 군사복합체가 이야기하는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다른 공동의 평화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가능할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다시 오키나와에 가고, 어떤 이야기들이 또 거기서 나올 수 있을지 기대도 되고 많이 듣고 배우고 싶은 마음으로 오키나와에 갑니다. 네, 그래서 2주의 민중가요는 그 오키나와 섬이 사실 오키나와 열도가 하나의 열도 같지만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대만이랑 거의 붙어있는 섬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오키나와 류큐어도 안 통하는 그런 또 섬들이에요. 과거에는 되게 꽤 많이 사람들이 많이 살았었고, 그 중에 이시가키 섬이 있는데 요즘에 막 무슨 한국인 관광도 좀 가긴 하는데, 거기 이시가키어로 부르는 민요가 있어요. 평화를 열망하는 그런 민요인데 그 민요를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박사요 가비어려사 가지노 서기 바저린 기당 후미어량라 신로마이 저사노 와고가노 네사이쇼 아미노데 사나누 사사리요니 카누샤 가지노 수군데 조링기 당후마